그것은 잊혀진 역사였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사라진 왕조와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져 갔던 거대한 바윗돌들. 그러나 지금 침묵을 깨고 그 고인돌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역사 스페셜에서 한민족 특별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바위를 고여서 만든 구조물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약 4만 기가 넘는 많은 수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양 인근에는 14,000여 개나 되는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인돌은 아무 의미 없는 거대한 돌덩어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인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수의 유물이 발굴이 되면서 그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은 물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거대한 변화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인돌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돌무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하나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인돌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남도 용강군 석천산. 산 전체가 많은 고인돌로 뒤덮여 있다. 이곳엔 크고 잘생긴 고인돌부터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양한 고인돌이 한데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석천산 1호 고인돌. 육중한 덮개돌과 4개의 고임돌이 축조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고인돌의 모양새나 규모에만 호기심을 가질 뿐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고인돌 속에서 사람의 뼈와 부장품이 발견됨으로써 이 거대한 바윗돌이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현재 이곳엔 고인돌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재와 채석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고인돌 축조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 고인돌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평양 주변엔 14,000여 개의 고인돌이 남아있다고 한다. 평양 인근의 강동군 문흥리 고인돌 유적. 취재를 위해 고인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석광준 박사가 동행했다. 문흥리 1호 고인돌은 탁자 모양으로 육중한 덮개돌을 2개의 날렵한 고임돌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이
3호 고인돌 속에서는 사람의 손가락뼈 10여 점이 발견됐다. 현재 덮개돌은 없어진 상태였는데 수천 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고임돌들은 이 고인돌이 매우 튼튼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고임돌, 뚜껑돌의 압력으로부터 고임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 시설을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홈을 파고 거기다 고임돌 이거 2m 70인데 높이가 2m 70짜리 그리고 두께가 45cm입니다. 이런 육중한 돌을 세우고 좌우 옆에 그 공간에는 이 베개통만한 돌들을 딱딱 이렇게 이를 맞물려서 쐐기를 박아였습니다. 고인돌은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치밀한 기초공사가 필요한 구조물이다. 아래쪽에 고임돌을 세운 후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 모양의 고인돌. 북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북방식 혹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린다. 북방식 고인돌이 시신을 지상에 그냥 놓아두는 데 반해 또 다른 유형의 고인돌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만든다. 이런 고인돌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덮개돌만 노출되기 때문에 겉으론 고인돌처럼 보이진 않는다. 무덤방 위에 커다란 괸돌을 올린 후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을 바둑판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남한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역에 혼재하고 있지만 크게 보아 남한 쪽에선 주로 남방식 고인돌이 발견되다가 중부지방을 넘어서면서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이 점차 많아진다. 북한에 있는 노암리 고인돌, 길이가 8m, 두께가 70cm로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이다. 이 같은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방을 지나 중국 요동 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요동,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중국 해성시에 있는 고수석촌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 있다는 초대형 고인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叫那个姑嫂石村呐，你给说一下。这姑嫂石就是以那个石棚子起的。哦，在哪儿啊？就在那个村上的南面那个山上。저쪽에。哦，再指一下。在那边。山위에。 고인돌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정상에 홀로 서 있었다. 이 고인돌은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듯 반듯하게 다듬어진 모습이다. 요동지방의 고인돌 중에서 축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생김새는 북한의 고인돌과 매우 닮아 있었다. 탁자 모양의 북방식 고인돌이 그 한반도 서북지방과 요동 지역에서 이게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양 지역 간에 어떤 주민 집단이 같은 계통의 주민 집단이 살았음을 알 수 있고 어떤 일정한 어떤 정치 세력의 분포가 그 어떤 이 양 지역 간에 유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산 아래 또 다른 고인돌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기로 했다. 是吧？这是什么地方啊？这个捣鼓石，捣鼓石。嗯，那咱们现在一块石头也没有。这里石头啊，后来现在石头啊，可能是修石木城的那细桥啊，可能顶上那骨头可能是修那上。 본래 산 위에 시어머니 고인돌 고석과 산 아래에 며느리 고인돌 수석이 쌍으로 있었는데 한기는 땅속에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고인돌 근처에서 고인돌의 석재를 가져왔을 법한 채석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치 칼로 잘라낸 듯 반듯하게 잘려진 단면들이 고인돌의 석재를 이곳에서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산등성이에 홀로 서 있는 고인돌. 이것은 이 무덤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낮은 구릉지대에 그 높은 그 봉우리 위에 이렇게 하나가 딱 있으면서 반경 한 1, 2km 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그 단독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청동기 시대 초기에 그 어떤 이 일대에 살았던 어떤 지배자의 어떤 무덤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요동지방에 걸쳐 존재하는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은 두 지역 간에 동일한 문화 집단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지배자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주변을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또 밑에서 볼 때 이렇게 우러러 봐야 하는 이런 높은 곳에 이 고인돌을 세운 것은 이 죽은 자의 위험을 과시하고 또 죽은 후에는 이 하늘과 좀 더 가까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대한 돌무덤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덩어리를 옮겨왔으며 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또 몇천 년이 지나도록 이 돌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독특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도 같습니다.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또 이 거대한 돌무덤은 어느 시기 누구의 무덤일까요? 평안남도 상원군에 있는 장리 고인돌. 형태면에서 매우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장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중에서도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고인돌 축조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고임돌의 생김새로 고인돌의 발달 정도를 나누는데 후기로 갈수록 고임돌의 윗부분이 날렵해진다고 한다. 장리 거인돌에서 누든 거인돌의 말기적 특징이라는 건 이 거임돌을 보십시오. 거임돌이 양쪽에 있는 거임돌이 두께가 보통 중에 한 5cm 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뚜껑돌하고 결부된 여기에 와서는 칼등처럼 얇게 만들었다고 보죠. 이건 구조역학적으로 뚜껑돌의 중력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끔 벌써 타산을 한 겁니다. 석광준 박사에 따르면 고임돌은 땅속에 묻힌 부분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후기로 올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더라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지하를 더 깊게 파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무덤 칸이니까 무덤 칸의 시체를 그냥 였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 고인돌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문돌 역시 점차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거인돌의 한 부분이 여기까지. 처음엔 고임돌의 네 방향을 모두 판돌로 막았지만 후기로 오면 작은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이 문돌만 여닫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육중한 돌덩이는 어떻게 떼어낸 것일까? 현재 도달한 결론은 바위에 구멍을 뚫은 후 마른 나무를 박고 거기에 물을 뿌려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바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덮개돌은 어떻게 올려놨을까? 먼저 고임돌 주위에 흙을 메워 언덕을 만든다. 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린 다음 주변의 흙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하나의 고인돌이 완성된다. 이 같은 초대형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은 과연 누구였을까? 요동 보란점 시의 고인돌 유적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을 만날 수 있었다. 这什么石头啊？花岗岩花岗岩。啊，哦，花岗岩。这个在哪儿产的？这个这大西的西湖里西大赛西大赛。啊，西大赛，在西大赛，就是西边这个大山啊，西大赛。哦。西大山也啊，在西大山。山啊对。 넓은 대지 위에 드문드문 늘어서 있는 바위들. 대부분의 고인돌들은 이미 파괴돼 버린 상태였다. 2호 고인돌만이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장엔 고인돌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돌 조각이 아직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지난 80년대 이곳에선 개석식 고인돌 3개, 탁자식 고인돌 6개 등 모두 9개의 고인돌이 조사됐다. 그중 6호 돌무덤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무덤 아래쪽에서는 평안북도 미송리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미송리형 토기로 이름 붙여진 그릇이 2점 출토됐고, 무덤 위쪽에서는 비파형 청동 단검이 한 자루 발견됐다. 그 고조선의 어떤 문화적 지표로 미송리형 토기와 비파형 동검을 듭니다. 그런데 이 쌍방 지역에서는 검날 그 중간에 그 마디가 앞쪽에 있는 초기 비파형 동검하고 미송리형 토기도 초기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조선의 어떤 세력 분포 범위를 우리가 미송령 토기와 비파형 동검을 얘기할 때 초기 단계에 어떤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와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우리의 국립박물관과 같은 곳으로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중요한 유물들이 모두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도 미송리형 토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토기는 같은 시기의 중국 토기와는 그 모양새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출토 지역 또한 북한과 중국의 요동 일대로 국한돼 있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비파형 동검은 그 모양이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역시 고조선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손꼽히는 유물이다. 미송형 단지가 나와, 그다음에 비파형 창굿을 비롯해서 돌관 무덤에서 비파형 단검이 나와, 그다음에 일괄 고조선 시기의 유물로 보던 여러 가지 청동 도끼, 그다음에 청동 방울, 지어는 요 얼마 평양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원 1호 고인돌에서는 두 사람이 어깨를 겹고 교회를 하는 청동 교회가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고조선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찍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고인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유적이다,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미송령 토기를 사용하며 거대한 고인돌로 무덤을 쓰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고인돌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하면 흔히들 아주 미개한 원시 사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이미 청동기 제품을 만들어서 쓸 줄 알았던 청동기 시대였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비파형 동검도 보이네요. 또 이쪽 편에는 아주 커다란 토기도 보입니다. 여기 이 땅바닥에 이게 뭘까요? 청동 거울 같습니다. 네, 한쪽 면은 아주 평평하고요. 또 한쪽 면에는 아주 가느다란 이 섬세한 줄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반도체나 컴퓨터 공학이 첨단 기술에 해당하듯이 이 당시로서는 이런 청동 제품이 이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을 텐데,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하이테크 이 청동 주조술을 통해서 이 고인돌 시대의 기술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엔 상당한 양의 고조선 유물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은 해방 이후 진행된 대규모 발굴의 성과라고 했다. 여러 가지의 청동기 유물들과 함께 거푸집이 발견되어 청동 제품의 주조 방법을 짐작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동 거울이다. 우리나라의 청동 거울은 대부분 원이나 직선 등 기하 무늬를 사용해 동물 문양을 즐기는 중국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조그만 공간 속에 빼곡히 새겨놓은 섬세한 문양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잔줄무늬 거울은 이름 그대로 줄무늬가 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떤 쪼아서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돌에다가 그 무늬를 새겨가지고 그 부지를 만들어서 그게 넛쇠 물을 부어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거울 자체도 세밀하거니와 돌에다가 그 찬 무늬를 만든 그 세공 기술이라는 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공예가들도 만들기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공 작업을 우리 조상들은 벌써 해냈단 말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잔줄무늬 거울 중 가장 뛰어난 주조술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국보 제141호다. 직경 20cm가 채 안 되는 공간 속에 무려 14,000여 개의 원과 선이 그어져 있어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 하나의 굵기는 0.3mm. 그러나 어느 곳 한 군데도 일그러진 데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선의 홈 깊이가 0.06m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청동 거울 제품들처럼 돌에 새겨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울을 만들었던 것일까? 취재팀은 청동 거울 복원 실험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런데 현재로선 정확한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밀랍을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위에다가 쇳물을 부물어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모양을 그대로 떠내는 실납법이라는 거, 그것을 썼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밀랍으로 원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의 기술로서 일반 기술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밀랍을 어떻게 다뤘길래 주조에 앞서
문양의 도안을 만드는 것만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세로 무늬 속에 들은 직선들 그것들도 그 한 선 한 선 자를 대고 그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제도 기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심원의 경우에는 그 콤파스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콤파스로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고 기다란 콤파스 그 기둥에 가는 침들을 거기서 배치해서 한 번 돌림으로써 그게 다 이루어지도록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도안을 얻기 위해 사진을 4배 확대한 뒤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작업했다.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맡겼음에도 꼬박 2주가 걸렸다. 완성된 도안을 가지고 청동 거울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현대 기술을 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도안을 원래 크기로 축소해 플라스틱 필름에 복사했다. 이것을 다시 동판 위에 올려놓고 복사를 하면 동판에 무늬가 새겨진다. 이 동판을 특수 용액 속에 넣으면 복사된 자리에만 용액이 묻게 되는데 이것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그 부분만 부식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동판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론 가장 정밀하다. 이렇게 만든 어미 거울을 이용해 전통 방법으로 주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주물 유기 분야의 무형문화재인 김근수옹의 도움을 받아 실험에 나섰다. 먼저 구리와 주석 등의 합금 비율부터 맞춰야 했다. 29%쯤 들어간 거예요. 주석이? 네, 주석이. 예. 그러니까 그게 늘어날 정도로 주석을 넣어야지 예. 너무 많이 넣어도 물건이 안 되잖아요. 부서지니까. 아,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되겠네요. 네. 금속이 녹을 수 있는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해서는 풀무질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풀무질의 기술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제 본을 여기다 놓고요. 이제 가지고 온 본을 이용해 주조틀을 만들 차례였다. 이게 되게 이제 객가에 이게 저 양화도에서 제가 파온 흙이에요. 그 민물과 짠물이 닿는 거기서 가라앉은 앙금이죠. 예, 그러니까 흙도 아니고 모래도 아닌 이렇게 분자가 곱거든요. 근데 저게 송탄가루예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물 틀의 재료 가운데 입자가 가장 고운 것으로 알려진 개토를 사용했다. 섬세한 줄무늬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암틀을 만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틀을 만들면 주물틀이 완성된다. 이제 본을 빼내고 여기에 쇳물을 부어주면 되는 것이다. 다 녹인 쇳물은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식히는 과정에서 깨지기 때문이다. 청동 쇳물을 부어서 식히는 것으로 중요한 작업은 모두 끝이 났다.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현대 기술을 동원한 복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했다.
완성된 복원품.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상당 부분에서 뭉개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고조선 시계 만들었던 실물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뭐 신비에 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저희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만들려면 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첫째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대의 기술로도 2, 3천 년 전의 청동 주조수를 복원하는 일은 실패로 끝났다. 다만 이 거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합금술, 주조술은 물론 불을 다루는 기술까지 고도의 기술들이 동원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잔줄무늬 거울은 그 시대의 최첨단 하이테크로 우리에게 고조선 시대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청동 거울은 제사장이나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가슴에 걸어두면 아마 태양이 반사돼서 번쩍번쩍했을 것이고, 이 통치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태양에 버금가는 존재임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 고조선 시대의 지배자들은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인 이 청동 주조술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지배 체제를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무덤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무덤과 구별이 되는 거대한 고인돌인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시대, 이 지배 세력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고조선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북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통일거리. 지난 90년대 초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초공사를 하던 중 이곳에선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여기가 정오동. 기원 전후 시기의 무덤 3천여 기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거네 한 3,000기. 예, 우리 발굴한 건 저 2,000부터 한 2,000, 한 2, 300기 해서 진흙 속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였다. 물기를 머금은 흙이 공기를 차단해 부식과 산화를 막아줬던 것이다. 발굴된 유물 중엔 일부 중국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물들이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청동 단검이었다. 검의 몸체가 길고 뾰족한 이 단검은 통일거리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무덤에서 출토됐다. 청동 무기가 당시 지배계층의 전유물이라고 볼 때 이곳은 그들의 집단적인 무덤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유물들을 토대로 현재 북한에서는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문헌기록들이 대부분이 평양으로 보고 또 후세 사람들이 평양을 고조선의 수도로 인정했다는 것. 다음으로는 서북조선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 고조선의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서북조선이 고조선의 중심지, 고조선이 성립되고 고조선이 발전하였던 이 기본 본고장이라는 이러한 견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세영 동검의 80% 이상이 평양 주변에 집중돼 있어 이 검을 사용하던 시기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세영 동검을 사용하던 시기는 기원전 4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또한
세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은 청천강 이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북한 학계는 대동강이 평양 지역의 고유선의 중심지다 이런 그 학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동강 지역의 고유선의 후기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학계의 많은 그 유적 발굴의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초기 중심으로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양 지역, 대동강 지역에서는 고조선의 후기 유적, 세형동검 이런 것은 많이 발견되지만은 초기 유적인 미성령 토기나 그다음에 비파양 동검 같은 것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경우 평양 근처에서는 소수만이 발견됐고 대부분 요동 지방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미송리형 토기도 마찬가지다. 압록강 이남보다는 그 이북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 문헌인 위략엔 연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의 서방 영토 2000리를 빼앗았고 만번한으로 그 경계를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보면 연나라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기 이전엔 고조선의 영토가 평양 부근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더 멀리 뻗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요녕성 본계시. 앞으로 태자하가 흘러 예로부터 생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소학교에서는 지난 95년 매우 중요한 발굴이 있었다.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기원전 무덤들이 발견된 것이다. 哪年挖掘的？挖掘的时候是95年。95年。哦。95年的7月份。几个？一共几个？4个。4、5个吧。4、5个。4、5个的。哦。就是石板。石板砌的棺木。哦。还设计在里面。除了这个瓷罐之后，还有2把就这么长的青铜短剑。青铜短剑。正好佩戴在这个位置，就那个地方，埋了一具尸体哈，就这么一尸体周边，2把青铜短剑掐的就是在手这2侧。咱讲当时这个人物也是个人物。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발굴 상황을 그래픽으로 복원해보면 가장 서쪽에 있는 무덤에서 시체의 손에 쥐어진 청동단검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검은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그 요동 지역의 그 후기 청동기 문화라 할 수 있는 점토대토기와 비파형동검 말기 그 형태의 그러한 어떤 그 동검의 어떤 그 공방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조선의 한 연맹체에 속했던 한 그 지배자 또는 그 지역 집단이 존재했던 그런 것을 말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계 유적의 동검은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을 계승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를 따라가 보면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윤영성 심양시. 이곳에선 유독 청동이란 말이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青铜短剑啊，出土青铜的短剑，他就因为那个墓可能是搁这边起的名呗。就离这嘎不远有个青铜短剑墓嘛。啊，青铜短剑墓。对，真事儿，一脚给蹬稀碎给你。真找不着，蹬稀碎。 청동단검이 발견된 자리엔 박물관이 서 있었다. 정가화자 유적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였고 취재진의 접근을 엄중히 차단하고 있었다.
다만 건물 외관에 그려진 그림들을 통해 이곳에서 비파형 단검과 청동 거울이 발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가와저 유적의 발굴 당시 사진이다. 인골의 다리뼈에서는 갑옷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단추가 발견돼 지배계층의 무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초기 비파형 동검을 비롯해 대량의 유물들이 수습되면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 후보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또 있다. 요양의 이도하자 유적이다. 취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지금은 인적 드문 들판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이곳에선 비파형 동검, 초기 세형 동검, 미송리형 토기 등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이곳에 고조선의 지배계층이 장기 지속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잘 다듬어진 석재들이 아직도 주변에 널려 있었다. 거의 뭐 같은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파형 단검과 더불어 요동지방에 초기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초대형 고인돌이다. 요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이런 초대형 고인돌들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종교적 기능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족에 있는 고인돌이 전형인데 그 요동족에 있는 고인돌은 큰 신전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채색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거 중국 학자들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족장의 무덤이 아니라 왕궁의 신전적 기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과도 있고. 이거는 요동지방에 있는 고인돌들 중 규모가 가장 큰 개주시 석봉산 고인돌. 길이 8m 60cm, 너비 5m 70cm로 작은 집 한 채만한 크기다. 고인돌의 재료는 화강석이었는데 역시 매끈하게 다듬은 상태였다. 고인돌 내부의 천장과 정면엔 언제 그린 것인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 최근까지 제살 지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정황들은 이 고인돌이 후세 사람들이 우러러 모셨던 제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대석교시에 있는 또 하나의 고인돌. 역시 거대한 고인돌 하나가 산 위에 우뚝 솟아있다. 웅장한 규모로 멀리서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축조된 고인돌. 그 아래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고조선 초기 저 아래 고조선 사람들은 산 위에 높이 솟아있는 고인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고인돌은 여기에 고조선의 왕이 묻혔음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로서는 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에 대해 이 정도의 추정밖에 못하지만 중국 지역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이 더 발굴이 되고 좀 더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발굴된 그 유물들이 그곳이 고조선의 후기 중심지였음을 확인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문헌이 빈약하고 또 유물들을 직접 보는 것에 큰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조선의 실체를 찾는 일에 더욱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고조선의 역사를 찾는 것이 곧 우리 역사의 첫 장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동과 한반도에 걸쳐서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청동기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던 고조선. 그렇다면 고조선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으며 또 그 속에서 살았던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상원군 귀일리에는 매우 특별한 고인돌이 하나 서 있다. 덮개돌의 길이가 10m 가까이 되는 대형 고인돌이다. 이 덮개돌엔 수십 개의 구멍들이 뚫려 있어 그 용도를 놓고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별자리란 사실이 밝혀졌다. 전문가들도 달려들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거인돌 무덤 뚜껑돌의 홍구멍자리가 결국 거인돌을 축조할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나타나곤 하던 별자리를 재현한 것이다. 큰 구멍자리. 북한 학자들에 따르면 남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남두 육성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제일 큰 구멍. 이것을 연결해 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바가지처럼 손잡이와 함께 바가지가 달린 것처럼 이런 별 도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게 되면 별 바가지처럼 되는데 별 여기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루가 생긴 이 부분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문학자들이 현대 천문도에서 얘기한 바대로 얘기를 하면 남두 육성, 남두 육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자리를 그렸다는 것은 천체를 관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인돌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새겼던 것일까? 취재팀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특이하게 생긴 유물을 하나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농기구였다. 평안북도 주일리에서 출토된 이 후치는 높이와 길이가 각각 70cm였는데 땅을 파는 도구로 짐작됐다. 대체 이 농기구가 어디에 사용됐던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농업박물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오던 전통 농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이건 북한 지방에서는 후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쟁기의 형태죠. 이것은 늪쟁기라고 그래가지고 깊이가리가 아니라 아마 밭을 타게 된 그러한 쟁기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 멜빵에 어깨를 메고 후치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골이 타개지죠. 지금도 강원도 일부 산간지방에서는 대개 인제 혈리라든지 또 평창, 진부 그쪽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엔 청동기 시대의 농경과 관련해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바로 이 농경문 청동기다.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기의 뒷면엔 특이하게도 농사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곡식을 항아리에 저장하는 모습이다. 괭이를 들고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 따비로 보이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고랑과 이랑이 구분되어 있는 밭의 모습이다. 고랑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이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작물을 열을 지어서 쭉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나중에 어떤 수확이라든지 그런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터로 알려진 평양의 남경 유적에선 벽시가 발견되어 그 시대에 이미 벼농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벼농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울산 무거동의 청동기 유적. 이곳에선 2600년 전에 논자리가 발견됐는데 논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댄 흔적이 보이는데 논과 논 사이에는 길을 열어놓아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농사의 수준은 아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역시 아마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부터 포함해서 조리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이 지금의 어떤 농촌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후치와 더불어 발견된 또 하나의 유물도 당시의 생산력 수준을 짐작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는 바퀴의 일부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을 이용해 원주율을 계산하면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둥그스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벌레 모양을 복원하면 직경이 약 1.6m 가량 됩니다. 직경이요? 네, 1.6m고 이 바퀴 쌀은 이게 1.6m로 볼 때 쌀은 24개 가량 있었던 것으로 아마 술의 바퀴치고는 상당히 이게 큰 걸개입니다. 이 바퀴가 1.6m쯤 되는 경우 그 바퀴를 달고 다니는, 굴리면서 다니는 수레가 어느 정도 크겠는가 하는 것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 하늘을 관측했을 뿐 아니라 농사짓는 땅에 적합하도록 알맞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알았다. 또 그 당시로선 최첨단 산업이었을 논농사를 짓고 발전된 생산력을 토대로 운송 또한 발전했던 시대였다. 기원전 7세기 중국 제나라 관련 문헌인 관자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돈을 주고 조선으로부터 반전 모피와 모피 의류를 구입해오자는 내용이다. 이것은 제나라가 이 물건들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기원전 7세기 제나라는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다. 산동반도 전체가 제나라의 영토였는데 지금도 이 지역은 중국의 개방 정책을 토대로 활발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해 있는 곳이다. 흥미로운 것은 옛 중국 기록에 이 지방에 고인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큰 돌이 서 있는데 세 개의 돌로 다리를 삼았다는 기록으로 탁자식 고인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 지역에서 고인돌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다. 취재팀은 이곳 산동반도에서 고인돌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영성현 성문자 마을의 산기슭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고인돌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고인돌이 서 있었다는 자리엔
이미 커다란 채석장이 들어앉아 있었다. 1970년대 모택동 시대에 이곳의 고인돌들이 모두 파괴됐다고 한다. 这边那个都有什么样的石头啊？现在就是一型它现在有多高？是吧？反正能有不能有西瓜子这么高啊？能有2江湖，我说一江湖不是2江，跟着一个西风顶上看东大海，流亭了。 기원전 7세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 산등성이엔 고인돌이 서 있었다. 고조선 사람들의 뱃길이 이곳까지 와닿았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북한에 있는 이 고인돌을 출발해서 한반도와 요동에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영역을 무대로 활동을 했던 우리의 첫 국가 고조선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 북한과 요동의 고인돌들은 모두 고조선의 유산입니다. 이 고인돌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꿋꿋이 버텨오면서 그 땅에 고조선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물론이고 고대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고조선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그 역사의 대부분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많은 부분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단 반세기 동안 학문 교류가 불가능했던 터라 남북한의 학자들 간에도 이 고조선에 대해서 큰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는 남북한 어느 한쪽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공통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첫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 지평을 넓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가야 할 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